네, 안녕하세요. NGO와 국제협력을 수강하는 경제학부 학생 여러분들, 일주일 잘 보냈나요? 자, 이제 어느 정도는 온라인 수업에 조금 익숙해진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온라인 수업 5주차이고요. 강의 주제는 이제 NGO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GO 역사 중에서도요, 첫 번째로 세계 각지의 NGO 역사들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 NGO의 역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개발 NGO라고 우리가 꼽는 옥스팜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꼭 배웠죠. 그리고 국경 없는 이사회, 그리고 월드비전, 이 세 개의 역사에 대해서만 시대적 역사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가 써놨듯이요. 교과서 제2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제2장을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NGO에 대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요. 사실 NGO의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각각의 지역, NGO가 만들어진 또는 NGO가 발달된 그 지역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배경과 특성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기원을 어디서 찾냐도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 기원을 주로 두 가지, 자선과 자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NGO에 대한 아이디어는 보통 이제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이 자선과 자조라는 오랜 전통을 이제 배경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선과 자조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선인데요. 자선은 영어로는 charity라는 뜻을 가지고 char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를 좀 보면요, 체리티 파티를 연다던가,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데 이제 그 파티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그래서 체리티형 파티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모금된 기부금들은 NGO에 또는 다양한 단체에 기부가 되는 이런 서구적 파티가 이런 식으로 체리티 파티라는 이름을 써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체리티. 체리티가 자선이라는 뜻이고요.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직계가족은 아니에요.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나와 이제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 그 사람이 불쌍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자선이라는 거죠. 그 윤리적 용어예요. 굉장히 윤리적 용어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국가를 통치할 때 이 자선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썼습니다. 주로 식민국가가 이제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를 식민지화할 때는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 하면요, 보통 국가적으로는 정치적인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국을 이제 점령해서 통치를 할 때요,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통치를 했죠. 근데 주로 이제 그뿐만 아니고요, 다양하게 정치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통치를 하게 되었지만은 그 외에 뭐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여성, 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이 다양한 아프리카국 또는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 통치할 때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곳의 교육, 건강 또는 여성의 권리, 농업 개발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분야에서
그 국가를 개선시키는데, 즉 개발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강대국들의 선교사들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했던 역할들이 NGO가 했던 역할과 NGO가 하는 역할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자선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의 개발을 도왔는데, 역시나 이게 NGO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역사적 지원을 자선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복지적 접근이고요, 자선이. 자선을 베풀다 또는 곤경을 완화시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했던 그 시대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개발 NGO의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활동은 복지적 그리고 역량 강화적 접근을 이제 포함을 하는데, 요 복지적 접근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선의 의미, 곤경을 완화시켜주는 의미를 품고 있고요. 역량 강화적 접근은요,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추구하는 바를 이제 의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자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조라는 말은 조금 더 아시아에서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자조 정신은 특히나 남아시아에 깃들어져 있는 종교적 정신과 매우 흡사한데요. 특히나 인도의 간디의 사상에 많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조 정신, 자조의 정의가 무엇이냐 봤더니 스스로 자기를 돕는다. 스스로 내가 나를 돕는다라는, 누가 나를 돕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셀프 헬프예요. 셀프 헬프.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내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까?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학습하고 개발해서 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자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남아시아의 종교적 영향이 굉장히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인도의 간디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실시한 어떤 캠페인 등도 굉장히 자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새마을 운동이 이 자조 정신을 배포하고 있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비키리 신용대부 집단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몇 주 전에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금융 대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원이 되죠. 그래서 이 비키리 신용대부 집단이라는 것은 각 가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모두 중앙으로 결집시킨 다음에 그거를 빌리고 갚는, 사람들끼리 서로 빌려주고 갚는 그런 운영을 하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의 비키리 신용대부 집단이라든지 인도의 이러한 촐라, 마을의 자조를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개발 NGO 또는 NGO가 갖는 활동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왜냐면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데 저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운동이 여전히 그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요, 정신이에요. 정신인데 그 정신 속에 그 새마을운동이 추구했던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근면, 자조, 협동. 그 세 가지 정신 안에 자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요, 결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70년대 초에 대한민국의 농촌을 현대화시키겠다 하는 큰 목적 하에 박정희 정권 주도로 시행되었던 하나의 운동의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농촌 지역 개발 운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활동이고요.
의식을 개혁해야 된다.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것은 다 정신의식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나를 개발시키고 내 역량을 강화시키고 내가 더 힘을 키우고 내가 더 역량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농촌을 개발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발전시킨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활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개혁하고 특히나 그 의식을 어떻게 개혁합니까? 기본적인 정신, 근면해야 하고 자조해야 되고 협동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긴 시간 동안 이어나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 얘기하는 근면자조 협동의 두 번째 단어는 자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자조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조론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에 기반을 둔 개인 성장 운동을 일컫는 개념이에요. 흔히 이제 심리학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개발 또는 잠재력 개발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며 일반적으로 목표 설정, 그다음에 시간 관리, 리더십, 그다음에 동기부여 등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새마을운동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자조 정신이 갖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발전시키려면요, 결국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말한 네 자신을 알아라와 굉장히 흡사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국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국가 안보의 기본이 되며 이 국가 안보의 기본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국민 하나하나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면 국가적 안보가 달성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주국방의 기초로서 자조정신은 안보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새마을운동이 갖는 자조의 의미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꼭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자적인 힘으로 일을 헤쳐나가려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은요. 결국에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요.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을 시키는데 기여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농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다양한 개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비가 되어야 되지만 결국 농촌을 개발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가? 근면자조 협동에 근거한 자기 관리,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자조라는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가 전체가 함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까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고민거리였고요. 그거를 우리가 다양한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이라는 것들로 쭉 끌고 갔지만 결국에 사람이 바뀌어야 됐었거든요. 국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개발되어야 됐는데 그 시작을 농촌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농촌에서 확대되고 확산돼서 도시로까지 이 새마을운동이 전파가 되었고요. 결국에 전체 국가가 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국민들이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더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새마을운동이 큰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좋은 발전 모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은 정신이에요. 정신.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나를 더 개척해 나가자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새마을운동을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델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원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조를 할 때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유상과 무상이 있다고 했는데 무상 원조를 진행을 할 때 이 새마을 운동 모델을 가지고 즉 새마을운동 모델이라는 것이 원조로 바뀌었을 때 어떤 형태로 원조를 하게 되느냐 물론 이 정신을 계승하는 것도 원조가 되는데 정신만 계승한다고 해서 원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농촌개발 사업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농촌 개발의 모델로서 이 새마을운동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너무나도 많은 지역에서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모델을 받아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원조를 행하고 대한민국이 겪었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다 전수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을 이렇게 인식 개선을 시켰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고 농촌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다양한 계획들을 그 국가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설정해주고 새마을운동이라는 농촌 개발 프로젝트로 다양한 아프리카의 국가의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새마을운동이 농촌개발 프로젝트화 되어서 아프리카 농촌개발 모델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탄자니아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주로 이 새마을운동을 농촌개발 프로젝트로 무상 원조를 아프리카 지역에 진행을 하는데요. 탄자니아에서도 모로고로 지역의 농촌개발 프로젝트가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받아들여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농촌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주로 이제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 공동체 건설 이런 등의 성과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농촌의 현대화 사업은 농업 기계화 시키는 거, 그래서 농업을 기계로 이제 해서 더 많은 농산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그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올리는 것, 그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전파하는 것, 기술 공여 뭐 이런 것들을 새마을운동에 포함시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코이카, 그다음에 탄자니아의 정부, 개발 NGO 등이 함께 파트너십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즉 결국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자니아뿐만 아니고요. 기타 아프리카 국가의 농촌 지역으로 이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모델이 전파가 되었는데요. 하나의 코이카의 개발 원조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새마을운동 정신과 농촌개발 경험을 접목시키고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의 농촌의 현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서구 국제 NGO 역사의 7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단계에 대한 표는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교과서 제2장을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요. 이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구 국제 NGO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서구는 선진국들이죠. NGO가 개발도상국에서도 생겨난 NGO가 있고 선진국에서 또 생기는 NGO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반구 NGO, 남반구 NGO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주로 북반구 NGO에서도 3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NGO를 국제 NGO라고 부르죠. 선진국들, 북반구의 국제 NGO의 역사가 7가지 단계를 어떻게 거쳐가지고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등장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관여, 그 다음에 비관여, 공식화, 그 다음에 억제 효과, 집중화, 역량 강화 등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차트를 구성한 것은요. 사노비츠라는 학자인데요.
서구 NGO의 진화를 그러니까 7가지 단계로 간추린 것이죠. 사실 이 서구 NGO의 역사는 1755년에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이 당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냐. 결국 노예무역 그리고 평화운동에 초점을 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역사는 노예무역의 철폐와 평화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국가 차원의 장점에 기반한 일련의 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등장을 좀 보면 여러분들 이제 불평등 교육에 반대하기 위해서 1838년 영국에서 반곡물 연맹을 설립하였다라고 있는데 이 반곡물 연맹이 이제 NGO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관세 체제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반대하던 세력이 존재했는데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세력이 바로 이런 관세 체제에 상당히 제한적인 것에 반대하던 세력이 결국에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NGO가 바로 이 반곡물 법 연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NGO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관여의 시기인데 1918년부터 35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 연합체들이 서로 설립된 연맹의 대표권을 얻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국제 노동 조직이 이때 설립이 되고요. 처음으로 정부, 업계 공동체 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동권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장이 되어가지고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럼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NGO로 만들어진 이런 연합체들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 특히나 노동에 관련된 이슈를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바로 관여의 시기입니다. 이 관여의 시기는 언제냐면요. 1935년부터 1945년까지인데요. 이 시기는 전체주의라는 이데올로기보다 정정합니다. 이제 개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보다 사회, 집단,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바로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의 전쟁, 두 차례 겪은 세계전쟁 같은 전쟁은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겪어서는 안 되겠다. 각각의 국가가 개인적인 어떠한 정책보다는 조금 더 사회, 집단, 국가, 국제적인 것을 중요하게 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된다는 사상까지 생겨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선별된 NGO들에게 참관자 자격을 부여한 것이 이제 기조가 됩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출범을 하고요. 유엔에서 NGO라는 이런 수행 주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네를 하나의 이해관계자로서 우리 회의에 불러서 너네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다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억제효과입니다. 억제효과의 시기는 1950년부터 72년도까지인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20년 넘게 이 억제효과의 시기가 지속이 됩니다.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가? 이 당시에 바로 냉전이 시작이 되죠. 한국은 한국 전쟁을 겪습니다. 유엔의 과정이 정부들과 냉전의 갈등의 긴장에 비해 지배가 되면서 NGO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시대는요, 결국에 미국과 소련의 팽개한 대립이 전 세계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양극화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국가 중심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 때문에 NGO는 그 역할을 상당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집중화의 시기입니다. 집중화는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이 부분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1972년 UN 스톡홀름 회의 이래로 NGO는 다시 국제기구에 의해서 위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역시나 국제기구는요, NGO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요. NGO의 중요성을 어떻게 해서든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국제사회의 그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시기였을 때 NGO도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의 시기인데요. 1992년부터 현재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특히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NGO의 활동이 부각되었는데, 특히 이제 리우에서 열린 환경회의는 개발과 환경과 국제 문제에 있어서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표명하기 시작했고요. 새롭게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UN 내에서 비정부 조직의 전문성, 그런 것들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더더욱 NGO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구 NGO, 서구 국제 NGO의 역사의 7가지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세계 각지 NGO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의 NGO 역사를 이제 살펴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을 함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NGO라는 단체의 활동은 상당히 그 지역에 기반을 두는 현장의 중요성, 그리고 굉장히 현장 중심적인 활동을 펼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 또는 그 나라가 처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 사람들이 겪은 역사, 그리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기도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 NGO가 펼치는 활동에 대한 영역과 방법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또는 동유럽과 이런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의 이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활동 방법이라든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의 차이, 그리고 현재 처해져 있는 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NGO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NGO의 역사는 1960년대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카톨릭 교회와 이 해방 신학이 성장을 하면서 빈민층에 대한 교회의 책임, 교회의 책무,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스스로 또 이제 인지하면서 NGO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적인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교회인데요. 이 당시에는 또 해방 신학이라는 것도 존재를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20세기 중후반에 라틴 아메리카 카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그리스도교 신학 운동으로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교리를 해석하고 교회의 사회 참여, 그리고 이런 성직자의 어떤 빈민을 위한 또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어떤 도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NGO적 역사적 특징을 보면은 이런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 근데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캐톨릭이다, 해방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시아의 NGO는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아까 간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 무하마드 유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듯이 결국에 남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도 있고 윤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했을 때 자조를 위한 캠페인. 결국에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내가 나를 돕는다라는 자조적 정신을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성이 짙은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게 바로 NGO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담보 소액 대출. 왜냐하면은 그 사람, 이 남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뭔가 도와주고 그들을 가난해서 구제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그 자주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약간의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누가? 돈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개모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아시아형 이제 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마을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약간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소액 대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가 충분히 개인적 역량이 되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좀 빌려줄게. 그 대신 담보는 없어. 그리고 너네들이 언제든지 돈을 벌게 되면 나한테 그 돈을 갚아.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제 이런 자조를 위한 캠페인이라는 것이죠. 자, 아프리카는요, 상당히 특성이 강합니다. NGO 역사를 바라봤을 때도요. 무엇이냐? 아프리카는 부족국가, 부족의 형태로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죠? 아프리카는 사실 큰 대륙의 나라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를 보면요. 반듯하게 나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거, 그 지도에서 나타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요. 다 제국주의 때 형성됐던 라는 것입니다. 즉 유럽의 많은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했을 때 벨기에는 이 지역을 또는 프랑스는 이 지역을 또는 영국은 이 지역을 그들이 그어놓은 선이 바로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지도거든요. 사실 아프리카 민족적 문화적 특성은요. 부족이에요. 부족. 부족이 무엇인가? 결국에 작은 단위의 마을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국가 시절에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유럽의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을 그어버리니까 심지어 한 부족이 갈라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분쟁, 내전이 다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에 같은 부족끼리 함께 지속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에 의해서 그 부족들이 분열되고 해체되는 역사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끼리 싸우고 그들끼리 분열되는 그런 내전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프리카의 문화적 특성은요. 마을 결사, 굉장히 NGO의 특성과도 결합이 됩니다. 자, 무엇이냐?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 결사체, 부족 중심이 결국에 마을 결사체의 형태로 표현이 됐거든요. 지역 연합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NGO가 만들어지기도 또는 NGO가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굉장히 편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에티오피아의 이더라는 것과 케냐의 하람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장에서 에티오피아 이더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이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은 정치적인 억압이 심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GO가 예를 들어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 역할을 대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요. 중동은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정치적인 억압이나 정치적인 이런 모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에서 만들어진 NGO 또는 중동에서 활동하는 NGO들은요. 굉장한 비정치적 활동을 하는 NGO들이 많이 생겼고요. 복지를 제공한다든지 정부의 역할과 대체되는 역할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다른 역할을 하는 NGO가 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제공한다든지 직업훈련과 같은 비정치적 활동으로 국한되어져 발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동유럽
1950년대부터 구소련 국가들은요, 이 동유럽 국가들, 즉 구소련 국가들이 독립을 하는 그 시점부터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되면서 동유럽 국가의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대표적으로 스탄 국가들, 카자흐스탄, 뭐 이런 스탄 국가들이 다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독립된 신생 독립국들에게 이제 국제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행을 했냐.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 구소련 국가들이 다 사회주의 국가들인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들에게 민주주의를 보급하고 시장경제를 보급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NGO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고 시민사회라는 것을 발전시키면서 NGO가 함께 발달이 되었습니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개혁의 활성화를 위해서 NGO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신생 독립들에게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르마니아라는 국가에는요. 2005년도에 NGO가 예전에 44개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무려 4,50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이런 나라들이 오픈되고 또는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는 이 시점에 NGO의 역할은 상당히 비중이 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한 대로 아프리카의 이 NGO의 발전 또는 NGO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NGO의 활동 영역과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티오피아의 장로 상조 단체인 이더입니다. 이것은 연합체인데요. 12세기경부터 이민자들이 도시와 유교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농촌의 자조에 따른 전통이에요, 이것이. 근데 무엇인가? 이더가 무엇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에 가족 중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남은 가족을 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결국에는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타는 도구와 모든 수고, 문성객들을 위한 천막, 장례 비용, 그 다음에 뭐 남겨진 가족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주는 결국에 상조 NGO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아디스아바바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수도입니다. 수도에 4,000개가 넘는 이 이더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라는 것은 이제 연합체인데 상도 연합체로서 이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의 이더도 있고 저 마을의 이더도 있고 상당히 작은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문화예요. 그래서 이 작은 조직으로 연합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이더가 그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더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가게의 대표,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내야 돼요. 돈을 이제 내가지고 점점 그 적립금을 쌓아서 나중에 내 가족 중에 구성원 한 명이 죽었을 때 이 이더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 NGO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더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력, 시스템을 쉽게 활용해서 아프리카에서 NGO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NGO가 아프리카, 특히나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문맹 퇴치 운동, 그 다음에 정규 교육, 소액 금융 운영, 그리고 빈민가 환경 개선, 또는 심지어 보건, HIV, 에이즈 인식 홍보 등을 이런 이더에 가서 실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NGO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자기네들이 지역을 공부를 하고 어떤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이 이더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더의 어떤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몇 이더를 합친다던가 한 지역의 이더를 집중 공략을 해서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국제 NGO가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개발 NGO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기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그리고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40년대까지는요, 개발 NGO의 역사는 주로 전쟁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던 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이 누구니까? 즉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1차 대전이라든가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개발 NGO들은 주로 여성이나 이런 고아,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19년도에 생겨난 Save the Children이 영국에서 발족되었고요. 전쟁에서 피해를 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940년대는 우리가 자주 공부했던 옥스팜이 만들어졌고요. Catholic Relief Service라는 단체는 43년, 그리고 케어라는 단체는 194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모두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NGO는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자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여기서 이 케어라는 국제 NGO는 옥스팜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케어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 두 단체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비슷하고요. 활동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국제적으로 이제 영향력도 좀 비슷해서 옥스팜과 케어가 영국의 옥스팜, 미국의 케어가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 두 단체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쟁에서 피해를 본 약자를 돕기 위해 이 시기에 NGO가 생겨났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를 좀 살펴보면요. 1950년대는 기독교계의 월드비전,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월드비전과 카톨릭계의 캐포드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월드비전은요, 나중에 설명을 물론 드리겠지만 1950년대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1950년대에 국제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50년부터 53년까지. 이때 한국에 남겨진 전쟁 고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월드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50년도에 6.25 전쟁 남겨지는 고아들 또는 과부들, 여성들을 위해서 미국의 팝 비어슨이라는 목사가 설립을 하게 됐고요. 남자들은 이제 주로 전투에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여성들과 고아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이제 그들을 보살피는 활동을 이제 월드비전에서 하게 된 것이죠. 한국의 본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생겨났다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가서는 개발 NGO가 굉장히 안정화가 되는데요. 개발 NGO들은 과거에 이제 난민 캠프, 급식소, 병원 등에서 구호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서 마을과 슬럼과 등지에서 정말로 빈곤의 원인에 접근하는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화 이론의 실패, 이 이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이 시기에 근대화 이론이 국제적인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개발 NGO들의 사업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서비스가 새롭게 시도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자면요. 근대화 이론의 실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어떤 영국이랑 미국, 독일 뭐 이런 기타 등등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입장, 생각이 전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국이라는 국가가 짐바브웨이라는 아프리카 국가를 통치했었습니다. 지금은 짐바브웨이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가 되었죠. 그렇죠? 영국은 여전히 이 짐바브웨이를 원조하면서 예전에는 식민국가였고 지금은 예전의 식민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바브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짐바브웨에게 우리는 이러한 원조를 하겠다라고 상당히 원조를 많이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짐바브웨에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러한 발전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너네 짐바브웨이도 우리 통치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했던 그 과정, 경제발전의 과정을 너네도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것이야. 영국이 겪었던 경제발전 모델을 정확하게 짐바브웨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너네들이 우리처럼 발전을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발전 계획과 과정을 거쳐봐라고 요구를 하면서 원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몇백 년 전에 겪었던 산업혁명의 영국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짐바브웨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즉, 또 어느 국가건 똑같은 방법으로 발전, 개발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영국은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국민의 성향이라든지 그 시대의 어떠한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의 짐바브웨랑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화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1960년도 초부터 개발 NGO들은 전통적인 근대화 이론에 근거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갔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개발 NGO들의 사업을 수정하고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다음 주에 이론을 배울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는요, 개발 NGO들은 기존의 전통적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 개발, 그리고 대부와 저축, 이건 소액금융입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기관 외에 기술 훈련 등을 수행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반구 개발 NGO는, 아까 북반구가 뭡니까? 선진국 NGO죠. 선진국 개발 NGO들은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매니저가 됩니다. 이때 남반구 NGO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전환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개발 NGO지만 북반구 개발 NGO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남반구 NGO 갖고 있는 생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반구 NGO들은요, 개발도상국에서 그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잘 파악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NGO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반구 NGO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은 그 국민의, 그 국가의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윈윈 전략으로 북반구 NGO들은 남반구 NGO보다 그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결국에 그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투입돼서 활동을 하는 것은 남반구 NGO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력화하는 접근 방식의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조정신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너네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너네들이 바뀌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 문제 효과성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내가 우뚝 설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것이, 이거를 이제 자력화라고 하거든요. 인파워링, 그들의 국민들을 더 자력화시키는 데 집중을 한 사업으로 전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 NGO들은 이 과정에서 중간자 조직의 역할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교육과 북반구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캠페인과 의회 로비 등 이제 그들이 또 하는 기능 중에 북반구 즉 선진국들의 정부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리는 캠페인 또는 옹호 활동,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1970년대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80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 NGO 역사에 있어서. 그 이유는요,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개발 NGO의 참여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1980년도에 이 개발 NGO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된 이유는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담론의 교체 상태입니다. 이 담론이라는 것은 역시나 이제 이론이에요.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2개의 이론이 이 국제 정세를 다 지배했었어요. 국제사회를 다 지배했었던 이 2가지의 이론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언제? 80년도에. 그래서 이 정부를 중심으로 개발 담론, 개발 이론이 다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보는 이 국제사회가 그러면은 이 정부가 행하는 이런 정책, 개발,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실패구나 라는 그냥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수행 주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수행 주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부 말고 다른 수행 주체가 없을까? 자, 그랬더니 예전부터 정부와 함께 같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NGO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80년대에 NGO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발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NGO는 어떤 역할을, 언제부터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유엔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유엔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비정부적 차원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제가 NGO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GO는요, 1940년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역사도 봤듯이 1915년부터 그 시대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NGO의 존재가 약간 묻히기도 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1980년도부터는 국제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수행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 짜잔하고 갑자기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항상 존재했고 그들은 유엔이 추구하는 노력을 그들도 항상 하고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국제사회 차원의 이런 개발 담론이 실패로 돌아감과 동시에 또 다른 이 국제사회는 또 다른 새로운 행위자를 찾고 있었더니 그것이 바로 NGO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데 이 정부의 대안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980년대에 또 이제 근대화 이론과 종선 이론이 실패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이념, 사상, 이론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은요, 축소된 정부예요. 정부 역할을 점점 더 축소시켜라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가 축소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정부의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축소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정부가 했던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NGO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도 존재했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입이 되면서 정부의 역할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NGO가 정부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시기에 또 다른 어떤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냉전이 종식이 되는 그 시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는데 냉전 시대는 어떠한 시대적 특징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이 국제 정세가 양분화, 양극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다각화가 됩니다. 세계 무대가 정말 딱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동안 존재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성평등의 문제, 여성들이 핍박을 받아 어디서 이 세상에 어디에선가는 여성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사회 개발에 대한 문제가 존재해. 그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국제 무대에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NGO 단체였던 것이에요. NGO 단체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양성평등, 인권, 보건, 사회개발, 기타 등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단체들인 것이죠.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딱 올라오게 되니까 결국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NGO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3번과 좀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냉전 종식 이후에 세대 전환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동유럽 국가들 또는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이제 역사적 특징을 얘기할 때 말했던 건데요. 냉전에 종식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팽팽하게 맞서던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갈등이 끝났다는 것은 소련의 몰락이라는 소련이 붕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함과 동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다양한 독립국들이 나오게 됩니다. 소련으로부터의 독립국들, 동유럽 국가들이 되겠죠. 지금의 수상 국가들,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이 국제사회 또는 시장경제, 민주주의로 재편입시켜야 돼요. 그들은 이제 신생 독립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제 기반도 만들어줘야 되고 민주주의 기반도 닦아줘야 되고 그런 많은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즉 정부 차원에서는 그들에게 원조가 들어갔지만 원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보급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재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도와줬지만 ANG도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앙아시아들, 스탄 국가들의 다양한 NGO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다, 확대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1980년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NGO가 상당한 부각, 상당한 성장을 하게 됐던 시기가 특히 개발 NGO가 바로 1980년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루리스라는 학자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NGO 1980년대 이 NGO를 향한 관심이 이 새로운 관심인가? 이 너무 지나친 큰 기대 아닌가? NGO는 예전부터 그들이 해야 되는 활동들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이런 시대적 배경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특징 속에서 NGO가 너무나도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으니 이게 너무나도 지나친 큰 기대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NGO에게 너무나도 많은 신뢰와 희망과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NGO는 새로운 또는 신선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인가? 또는 직접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되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변화에 있어서 NGO가 부각된 것일 뿐이지 그들이 직접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유엔과 또는 정부기구와 똑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단체이다. 그들이 국제사회가 발명해냈는가? 국제사회가 NGO를 짜잔하고 발명해서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다. NGO는 항상 묵묵히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었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그들은 국제사회의 국제무대에 그냥 발견된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1990년도에 개발 NGO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선진화, NGO의 선진화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북반구 NGO와 남반구 NGO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즉 북반구 NGO는 우리는 기술, 그 다음에 재정을 지원해준다. 너네는 전문성을 키워라 하는 역할 분담, 세분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반구의 개발 NGO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조직을 지원해 준다든가 라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개념이 공여자들의 개발 담론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배웠던 CSO의 개념입니다. 공여자들의 개발 담론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시민사회의 개념이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담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유엔에서 시민사회 즉 NGO들을 하나의 참여자, 개발의 또는 원조의 참여자, 행위자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정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 유엔에서 총회를 합니다. UNDP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다양한 OECD라든지 다크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안건이 상정이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끼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가? 정부 관계자들, 국제기구 관계자들끼리만 어떤 회의를 열고 뭔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원탁 테이블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정부 관계자들, 고위급 관료들,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어떤 수장들이 다 모이지만 여기에 NGO들도 모여 초대를 한다는 거죠. NGO의 어떠한 결정권, 투표권, NGO의 역할, NGO의 목소리를 함께 듣겠다라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NGO가 재정 및 역할 등에서 주요 원조 공여자로 지위가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역시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대표적인 개발 NGO라고 할 수 있는 옥스팜과
국경 없는 의사회와 월드비전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역사를 가지고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옥스팜 같은 경우는요. 1941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입니다. 이때가 그리스가 인근 해역의 봉쇄로 심각한 기아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기아 상태를 직면한 것을 영국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전국 기아 구호 위원회가 발족이 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발족된 위원회가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발족된 위원회. 이게 NGO가 되는, 옥스포드가 된다는 것이다. 옥스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지역의 전국 기아 구호 위원회가 지부적으로 그 지부의 모금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그리스 인근 해역의 기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조직이 현재 옥스팜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41년도, 42년도에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고요. 결국에 단체, 그러니까 개발 NGO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배경으로는요. 심각한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해요. 이 당시엔 전쟁으로 인해서 기아, 조금 누군가는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뭔가 단체를 만드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개발 NGO의 역사적 근원이 되는 것이죠. 60년대에는요. 세계적 기아 문제와 제3세계 빈곤국들이 지닌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역할 또는 서방 국가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70년대, 80년대는요. 아프리카 지역의 긴급 구호 활동과 사회복지 활동을 중심으로 옥스팜이 발전하게 되고 90년대에는 국제단체로 거듭나면서 약 100여 개 국가의 3,000개 이상의 단체와 연계해서 지금의 어떠한 옥스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개발 NGO 중에 두 번째 국경 없는 의사회의 역사는요. 1968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1968년도에 프랑스 의사들이 나이지리아에서 보건 활동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런 보건 활동을 펼쳤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는 방글라데시 홍수 현장에서 SMF라는 단체가 역시나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 71년도에 이 68년도에 활동했던 이 의사들과 70년도에 활동했던 이 SMF라는 단체가 같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난민 구호 역할인데요. 70년대 후반에는 난민 구호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을 하고요. 의료진의 단독적인 활동을 위한 그 조직, 그동안 이름만 봐도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사실 거기에서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종합적인 형태의 개발 NGO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90년대는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총 19개 국가의 지부를 둔 대형 개발 NGO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죠. 자, 개발 NGO의 세 번째 해당하는 월드비전의 역사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월드비전은 1950년도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NGO입니다. 한국 전쟁 기간에 전쟁 난민, 특히 전쟁고와 여성들을 위해서 설립된 NGO이고요. 70년대로 흘러가면서 활동 영역이 확장이 되고 제3세계 국가들의 주민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80년대는요. 조금 더 국제적인 개발 NGO의 모습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아동을 위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세계 아동의 기아 문제, 아동의 노동력 착취 문제, 지역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역시 이 요약은요.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제2장의 마지막 부분에 57쪽에 보시면 이 요약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 요약을 같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NGO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복잡하고 지역마다 다른 굉장히 오랜 역사,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광범위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서 NGO가 자리 잡은 데 조건으로 작용을 했다. 세 번째는 NGO의 진화는 그 자체가 국가와 대비하여 규정되므로 국가 역사와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뿐만 아니고 그 국가가 겪었던 다양한 역사, 그 다음에 국민들의 문화, 규범, 성향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NGO는 1980년대 원조 기구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 결과 개발과 긴급구 두 가지를 위해 큰 액수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다섯 번째, 최근 10년간 개발 NGO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주차 과제는요, 과제 문항은 이렇습니다. NGO는 1980년대 원조 기구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 이유를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제가 4가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직접 열린 게시판에 서술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4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다 한 가지씩 4가지 이유를 다 간단하게 한두 문장씩으로 요약하셔서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시간을 잘 보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5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